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의 설득의 기술일 앤드 에이맨 안 더 로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최초의 여성 5호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아직도 그것이 생경해서 아님 대단하다는 탄성으로 또는 어떻게 여자가? 라는 놀람의 표현은 아닐까. 한국 최초 여성 외무부 장관이었던 강경화도 그런 최초의 여성 중 한 명이다. 대통령 통역관으로 시작해서 외교 무대의 수장까지 역임했으며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의 중심이 될 주미대사에 발탁된 그이다. 트럼프도 칭찬한 그녀의 영어 실력은 딱 부러진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아름다운 영어라고 했지만 외교부 직원들에게 영어 구사 능력 부족을 지적했던 그였다. 아마도 그의 영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외교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마이너스 반드시 통역을 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말이다. 그를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이다. 꿀릴 게 하나도 없다는 마이너스 마치 조소하는 듯 짓는 웃음과 함께 마이너스 당당함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러운 것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염색하지 않은 백발의 단발머리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실세 중 실세였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 장과의 기세 대결도 유명한 일화이다. 외교부 직원에게 업무 처리 관련 언성을 높이자 강경화 장관은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진다.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가 최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질문들에 출연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지극히 담담히 서술했던 그녀의 설득에 대한 노하우였다. 외교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핵심은 설득 아니겠습니까? 설득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여성 첫 외교 장관이시면서 이제 주미 대사 부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강경화 전 장관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답변은 너무 평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선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얘기보다도 남의 상대편의 얘기를 잘 듣는데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입장만 잘 설명하고 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이 생각이 뭔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오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을 관철, 그러니까 논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답을 주기보다는 잘 들었다. 생각해 볼게. 또 만나자. 그래서 또 만날 때는 이제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챙겨서 얘기를 하고 그 좀 기술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MBC 질문들. 경청 이제는 너무나도 자주 들어 이제는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그랬기에 경청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나 자의적 취급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우리의 감각기관 중 두 개가 있는 것은 눈과 귀가 있다. 눈은 시각, 귀는 청각을 담당한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은 소통을 위한 기관이다.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두 개를 만들어 장착시킨 것이다. 눈은 개폐가 가능하나 귀는 불가능하여 언제나 열려 있으며 잘 들으라고 약간은 앞으로 굽어져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인간이 마이너스 신의 의도와는 달리 마이너스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은 욕망의 기관인 입을 닫아 걸고 멈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뇌에서는 끊임없은 연산을 통해 입을 열고 말을 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 강한 욕망을 내려놓고 멈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설득을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상대를 납득시키는가라는 말하기의 기술로 이해한다. 그러나 경험 많은 협상가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설득의 본질은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우려와 필요 그리고 욕구를 끌어내는 듣기에 있다는 것이다.
듣는 것은 멈춤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판단을 유보한 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설득의 첫걸음이자 핵심이다. 라틴어 EPOKH에서 유래한 판단 유보는 단순히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적극적 행위다. 협상 현장에서 상대가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질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즉각 반박하거나 논거를 제시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설득의 문은 닫힌다. 상대는 방어적 태세로 돌아서고 대화는 서로의 주장을 평행선처럼 나열하는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 강경화 장관의 설득의 기술 2. 예를 들어 기업 인수합병 협상에서 상대 회사가 가격이 너무 낮다고 주장할 때 곧바로 시장 평가에 따르면 적정하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협상을 단절시킨다. 대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설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상대가 자금난, 주주 압박 혹은 조직 문화, 유지에 대한 두려움 등 실제 이유를 털어놓게 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단서가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은 설득이 화려한 언변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설득은 상대가 스스로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심으로 들었다라고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 외교 현장에서 자주 회자되는 사례가 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간 군축 협상에서 소련 대표단은 종종 장황한 역사적 불만과 체제 방어 논리를 늘어놓았다. 미국 대표단 중 한 협상가는 이를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메모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불안의 핵심은 결국 상호 불신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라고 정리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며 소련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처럼 상대의 말을 압축해 되돌려주는 적극적 경청 액티브 리서닝은 설득의 힘을 배가시킨다. 설득이란 곧바로 상대가 당신 말이 옳다, 동의한다라고 답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즉각적 동의가 아니라 숙성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잘 들었다, 생각해보겠다,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 설득의 성공 지표라는 해석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기업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글로벌 제약사와 연구기관이 공동개발 계약을 논의할 때 첫 만남에서 서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을 떠날 때 다음 주에 다시 보자라는 약속이 잡힌다면 그것은 이미 관계 구축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관계의 연속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설득은 결실을 맺는다. 협상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내 이유를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다. 하지만 상대는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유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설득의 본질은 내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찾아내는 과정이다. 실제 비즈니스 협상에서 우리가 제안한 조건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잘 통하지 않는다. 대신 이 조건을 수용하면 귀사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편이 훨씬 설득력 있다. 상대가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것이 곧 동의와 수용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설득이란 기술적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스킬을 넘어선다. 본질적으로 설득은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도 상대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설득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것, 작은 사안이라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 이런 기본적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결국 신뢰가 쌓여야만 상대는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을 유보하며 다시 만나 협의할 마음을 갖게 된다.
설득의 성공은 화려한 언변이나 강한 논리에 있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속에서 숨은 욕구와 우려를 발견하고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두는 것, 그것이 설득이다. 설득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이유를 함께 찾아가는 동행이다. 그리고 이 동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만날 약속을 확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설득의 가장 확실한 성과다. 건축학 개론의 신 스틸러였던 납득이는 두 손을 사용하며 키스의 기술을 이름 그대로 납득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는 이름을 바꾸어야 한다. 납득이가 아닌 설득이로. 설득이 아닌 납득이 되어야 한다. 설득은 타동사이다. 설득을 했다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설득을 당한 것이다. 당한 것은 언제나 기분이 나쁘다. 그러나 납득은 스스로 하는 자동사이다. 기꺼이 설득 당한 것이다. 강경화 프로필, 주미대사, 장관, 나이, 학력, 경력, 남편, 여전한 카리스마 앤드 K 에디트. 손석희의 질문들,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MBC 질문들 시즌3의 초반, 출연 예정자로 예고됐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출연했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출연은 자칫 무산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미 시즌 초에 출연이 예고된 상태였지만 주미대사로 전격 내정되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복잡해졌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손석희 진행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잠시 원망했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강 내정자는 질문들의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결국 출연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 내정자는 시즌 1부터 거의 모든 회차를 챙겨본 질문들의 열렬 시청자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서 방송을 통해 만난 강 내정자는 외교부 장관 시절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흰색 머리는 여전했고 그 존재감도 변함없었어요. 외교부 장관 시절부터 최근 주미대사 내정자라는 무게감까지 그녀가 들려줄 이야기는 본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강경화 프로필 이름 강경화, 나이 70세 1955년 4월 7일 국적 대한민국. 학력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사.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 커뮤니케이션 학석, 박사 직업 외교관, 교수, 주미대사 내정자. 현직 제29대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 내정자, 아시아소사이어티 ASPI 회장 겸 CEO,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석 좌교수. 가족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 인력. 경력 제38대 외교부 장관,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 UN 인도지원 조정관실 부조정관, 제9대 UN 사무총장 인수위원장. 강경화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정통 외무고시 출신이 아님에도 고위 외교직을 두루 거친 보기 드문 인물이에요. 1970년대 KBS 영어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방송계에 입문한 후 미국 유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계에서 활동하다 외교부로 진출했죠. 김대중 대통령의 영어 통역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외교관으로서 입지를 넓혔고 유엔에서는 인권과 인도주의 분야의 요직을 잇따라 역임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취임 후에는 위안부 합의 재검토, 남북 정상회담 수행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주도했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수록 더 많아질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으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교부 장관 재직 중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외교의 중심에서 활약하며 한반도 외교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후에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겸 CEO로 취임하며 다시 국제무대로 무대를 옮겼고 2025년 이재명 정부에 의해 주미대사로 내정되며 화려하게 외교 무대에 복귀하게 되었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가족.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의 아버지는 전 KBS 아나운서 강찬선 씨입니다. 그는 1998년 별세하였습니다. 남편 이일병 씨는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명예교수로 슬하에는 일남이녀를 두고 있어요. 공직자로서의 단정함과 실용적인 태도로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백발을 감추지 않는 솔직한 이미지, 그리고 평소 관용차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는 검소한 생활 태도 등도 자주 회자되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닮은 외모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재인의 여장 버전이라는 농담도 돌았죠. 외교 무대에서 최초를 열어 써내려 간 인물로서 그녀가 이끌 주미대사의 행보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바라보는 미국 시각, 이에 넘어 함께하도록 만들 것 앤드 박신홍 기자.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가 연대 특임교수 연구실에서 중앙 SUNDAY와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최영재 기자. 미국과 아시아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이자 싱크탱크인 아시아 소사이어티 에이저 서사이어티 신임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선임됐다. 1956년 록펠러 3세가 창립한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한국 등 전 세계 16개 지부와 협업하며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24일 현지 시간 전체 이사회에서 전임 회장이던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의 뒤를 잇는 9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회장 겸 CEO 자리에 오른 강 회장은 이달 중 뉴욕으로 건너간 뒤 앞으로 3년간 아시아 각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에 전념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마주한 강 회장은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이었다. 백발을 오른쪽으로 넘긴 특유의 헤어스타일도 여전했다. 내년이면 만 70세가 되는 그는 요즘은 화장도 잘 안 하고 편하게 다녔는데 뜻하지 않게 막중한 자리를 맡게 돼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그를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작년 10월 제안, 이사들과 끊임없이 인터뷰. 언제 어떻게 제안을 받게 됐나요? 원래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인연이 좀 있었나요? 인연이요? 전혀요. 영어로 out of the blue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지난해 10월 말쯤 연락이 왔어요. 7명의 인선위원 한 분 한 분과 줌으로 수차례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지난해 12월 중순쯤 뉴욕으로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선 인선위원 외에 미국의 주요 이사들과도 직접 만났습니다. 동북아, 정세 등 두루두루 폭넓게 물었어요. 저도 솔직하게 답했고요. 그런데 6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하니 다른 이사들에게도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또 끊임없이 줌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 명을 추천받아 출발했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통역을 맡았던 강경화 회장. 중앙포토. 강 회장은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 3명의 유엔 사무총장 아래에서 유엔의 주요 보직을 잇따라 지내 뉴욕 현지에서 인맥이 두텁다. 인선 발표 직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유엔의 좋은 친구가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반겼다.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원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출발했는데 중국 통인 러드 전 회장 재임 시절 중국 연구 기능을 대폭 키웠어요. 현재 미국의 그 어느 싱크탱크보다 중국 연구 역량은 가장 두텁다고 평가받을 정도죠. 미국 내 기업들도 미중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지원을 크게 늘려왔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아시아 전체를 보는 데는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반도를 비롯해 아세안과 중앙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연구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교육도 단지 학습이란 개념을 넘어 미국인과 아시아인이 서로를 더욱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진 미국이 아시아를 이해하는 게 주였고 아시아가 미국을 알아가는 쌍방성은 조금 결여돼 있었거든요. 아시아를 주제로 한 포럼 패널이 전부 미국인 학자였을 정도죠. 이 사회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인터뷰 때 About Asia를 넘어 With Asia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요. 문화예술도 주요 사업 중 하나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앞으론 컨템퍼러리 문화 교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K컬처도 그중 하나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데는 분명 뭔가가 있지 않겠어요. 뉴욕 본부에 좋은 공간이 있는데 K컬처를 선도하는 제작자 등을 초대해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해볼까 궁리 중입니다. 인도에도 고유의 팝컬처가 있잖아요. 현재 아시아엔 미국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무궁무진한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도 자연스레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회장뿐 아니라 CEO도 맡게 됐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조직의 대표로서 펀드 레이징도 해야 하고 직원들 관리도 해야 하고 조직 경영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따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5년마다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침 올해가 그때여서 머리를 맞대고 총의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세계사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잖아요. 그런 아시아를 다루면서도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자리한 기관이란 점에서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8년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에서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왼쪽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초중반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 회장은 한미 관계 등 달라진 외교 정책과 국제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북미 대화와 미중 갈등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견해를 밝혔다. 최근 한미 관계를 진단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더 긴밀해졌죠. 그 배경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극복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전통적 수준을 넘어 좀 더 포괄적 협력 관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너무 동맹, 안보 위주의 관계에 치중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론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후변화나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고요. 또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내놓고 말하기 힘든 얘기가 있기 마련인데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 대선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신임 회장 입장에서 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어쨌든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터라.
다들 고민이 깊겠지만 결과를 직시하고 헤쳐나가야겠죠. 다만 한미 관계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특정 사안에선 이견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동맹 관계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초당적 지지가 탄탄하거든요. 이번 올림픽 20위도 안심 못해 엘리트 스포츠 분수령 될 것. 다음 이승만 평가 08과이라 해도 인색하단 생각 들죠. 북미 관계 또한 관심사인데요. 북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겠지만 미 대선 후에도 대화가 진전되긴 훨씬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새 레버리지를 워낙 높여놨고 러시아라는 카드도 추가됐고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지나친 확대 해석 같고요. 국지적 도발이나 물리적 충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엔 정말 압도적으로 대응해야죠. 중요한 건 전쟁으로 가지 않게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이 핫 이슈입니다. 지난 1월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아주 유용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나온 평가를 보니 컨스트럭티브 앤드 프루트펄 건설적이고 내실 있는 이란 표현을 썼던데 프루트펄은 중국 정부가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실질적인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죠. 이는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제안한 관리된 전략적 경쟁 매너지드 스트러티직 컴퍼티션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경쟁은 하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상황을 관리하자는 거죠. 올해 미중 관계는 5월 대만 총통 취임식과 11월 미 대선이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양쪽 다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채 숨고르기 하며 관리 모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그러길 바라고요. 프리다이빙도 도전, 총선 오퍼는 늘 사양. 장관 퇴임 후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프리다이빙이었어요. 숨 참고 고요한 물속 깊숙이 들어가기. 2021년 장관 그만두고 거제도로 내려가 해녀 스쿨 등록해 수료까지 했죠. 세계 기록이 몇 M게요? 무려 120M이에요. 저는 16M까지 찍었고 목표가 20M인데 뉴욕에 가게 돼 당분간 기록 경신은 힘들 것 같아요. 이후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된 그는 지난해 2월 졸업식 축사를 맡은 자리에서 프리다이빙 얘기를 했다. 사회로 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무슨 말로 격려해야 하나 싶던 차에 그동안 쑥스러워서 비밀로 해온 프리다이빙 도전 얘길 용기를 내어 꺼냈죠. 이 나이에 나도 이런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못할 게 없다고. 엄청 박수 받았어요. 웃음. 곧 총선인데 영입 제안은 없었나요? 전혀요. 1996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여야를 떠나 여러 번 오퍼를 받았는데 여의도 정치가 저와는 안 맞는 것 같아 모두 사양했습니다. 선거에 나갈 배짱이 제겐 없더라고요. 지금 하는 일이 늘 재밌고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른 저명한 정책연구소도 많지만 특히 저희는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을 많이 내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를 넘어 싱크앤드두 탱크를 지향하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장점을 잘 살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생각입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창립됐다. 정책,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5년엔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아태 지역 현안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연구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 지부도 2007년 설립된 뒤 젊은 세대 교류 등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